1953년 한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전쟁은 끝났고 한반도를 뒤흔들던 총성도 멈췄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분단의 비극 속에 남과 북은 대립과 반목, 일시적 화해와 전략적 협상이라는 쳇바퀴를 돌려왔다.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그러나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 이후 한반도는 해빙 무드를 타기 시작한다.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던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났고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또 금강산 관광 사업과 남북 열차 시범 운행 등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비롯해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해왔다. 지난해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는 과연 평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출연한 5분 가운데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먼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를 성사시킨 분이시죠. Да. 네, 그렇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노태우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я встречаю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Южной Кореи, я вспоминаю нашу встречу. 당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비공식적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Рейган очень просил меня встретиться, и мы так 사진 촬영은 물론 секретно встретились.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진행됐죠. Но мы поговорили основательно, и начался 그 회담 이후 новый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сближаться. Скоро последовал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서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а потом 정상회담도 개최하게 됐죠. прием страны вашей ООН и Север. 개인적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Это большое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так сказать, начало. И 한국을 방문했을 때 судьба, я думаю,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хороший подарок. Мне интересно 무엇보다도 저의 관심을 끈 것은 ездить в 한국이 вашу страну. 현존하는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Интересная история.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간직한 나라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한국이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народ 이 모든 것은 근면하고 진취적인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народ и способный народ живет на этом полуострове. 나카소네 전 수상께서는 일본 현직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양국의 관계는 점차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 국민 사이의 이해와 협력 관계도 진전됐고 국민들 사이의 왕래도 활발해졌죠.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우정이 싹트고 공전 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커졌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의 노력에 대해 존경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尊敬もするし、また素晴らしくよくやってるなと感心もしておるところですよね。 Well, I think our image is of 저는 물론이고 미국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는 한국인들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3년간 일한 스티븐스 대사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대사관들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미국에 대한 친밀함에 대해 얘기해왔죠. 우리는 단지 안보뿐 아니라 민족, 가족, 양국 간 경제 관계 등 한국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해 이후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육제회담 남북 수석 대표와 외교 장관들이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북미 고위급 회담도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힐 전 대사님,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도 될까요? well, it's very hard to say. 그러한 접촉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측은 육자회담의 진척을 위해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만남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0년의 남북 관계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매우 악화됐고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옌쉐퉁 원장께서는 최근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남북 관계는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예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은 북한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죠. 물론 북한이 이를 과장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남북 관계는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의 긴장 상태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힐 대사께서는 최근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 대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would not be blaming myself. 저는 현 상태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권력 세습 등 여러 가지 내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한 북한은 남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또 이 같은 상황이 지금의 긴장 관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북한은 핵 문제나 핵 프로그램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국제적인 이목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외교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 서독의 동방 정책과 유사한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의 정책은 절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양국 간의 관계를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대립과 긴장만 가져올 뿐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지만 남북 관계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으신데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북핵 문제라는데 이견은 별로 없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북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핵 위기가 본격화된 것은 1993년. 핵시설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북한 핵 동결과 미국의 경제적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정권의 등장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다. 북한의 선제 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는 미국의 강경 정책에 북한도 역시 강도 높은 비난으로 맞섰다. 미국은 켈리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소식이 터져나왔고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정제되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육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섰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이 국제협상 테이블을 통해 선 핵폐기가 아닌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한다는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다. 그러나 달러 위조 지폐 문제가 대두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가 시작됐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선택한다. 이 같은 북한의 강경책은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고 2007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을 전격 방문해 북핵 시설의 일부 폐기에 합의한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과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2차 핵실험 소식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유엔 안보리는 이전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강경책으로 맞섰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과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남북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지만 실마리가 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2002년 이후 한국을 포함해 여기 계신 각 나라 지도부는 육자회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힐 전 대사님,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껏 핵 포기에 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에서 최근 확인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육자회담은 파탄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적절한 방식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우려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목적은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정권이 외부로부터 군사적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정권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핵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힐 전 대사와 옌셰퉁 원장 두 분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억눌려 참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응 방식을 보면 북한은 선군 사상으로 무장한 군사 우선 국가입니다. 최종적으로 핵을 이용하여 주장을 관철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남북한이 완전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부 상황을 증명하는 사찰단을 받아들여서 북한이 완전한 자유해방국이 되어야만 바꿔 말하면은 한국과 비슷한 정치적 조건을 갖추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주 힘들 것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핵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노력은 핵을 보유하려는 데 있다기보다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국가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상황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이란 역시 핵 강대국이 되고자 하지만 핵 보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 세계에서 강한 힘을 휘두르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에너지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핵무기와 핵기술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남한도 핵 개발에 나서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 보호가 있다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또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 한국과 일본이 핵 개발에 나선다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의 핵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핵 안전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핵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을 대신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자신들이 핵무장을 해서 미국의 보호를 대신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예전만큼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고 미국과 성공적인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핵이 북한을 더 큰 위험에 놓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관련된 국제단체들은 북한을 적으로 여기고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핵 소유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북한의 주장이 정당화된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경로를 통해 핵을 보유하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인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인도와 비슷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인도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북한의 반응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 그 답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미해결 상태에 있지만 분명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보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하고 있는 비용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더 이상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국은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시켰는지는 모릅니다. 처음 북핵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북한이 발표한 성명 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북한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검증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우라늄 농축에 대한 사실을 발표문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후 그들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매우 짧은 시간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수년 전에 그 시설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농축 우라늄 생산에 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두 차례의 핵실험을 보면 폭발 능력은 이미 위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핵 운송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운반체의 문제이지 폭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미사일 기술의 문제이지 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이 현재 핵 기술을 100% 장악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세 번째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탄두의 소형화를 위해서 세 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자회담이 최선일까요? 중단된 육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육자회담 등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을 위해 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의 공포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현재의 육자회담 체계가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변 상황에 치우치기보다는 교류와 원조를 통해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현재 북한 정부 역시 대화를 통한 협력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힐 전 대사께서는 평소 육자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육자회담만이 유익한 결과를 낼 거라고 선을 긋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건 결국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주변 국가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자회담이 옳은 방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계속해서 예외론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검증 문제에 관해 불충분한 발표를 했고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진척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육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 문제가 육자회담에서 해결되든 양자회담, 사자회담 혹은 팔자회담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한다면 자국의 안보가 더 보호받게 되고 그들의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 핵을 보유하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방어가 바로 핵무기 생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이 회담 방식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육자회담은 이미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 육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설사 육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어떤 위치에서 참여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의 신분으로 참여하고자 할 겁니다. 그들이 핵무기 보유국의 신분으로 참여한다면 핵을 포기시키는 주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저는 육자회담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자회담을 다시 열려면 한국과 미국이 지금의 조건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북한은 이미 육자회담 재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의한 것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제의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육자회담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옌슈팅 원장님, 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입히지 않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의논하겠다는 약속이죠. 만약 미국이 북한과 정식으로 수교할 의사가 있다면 제 생각에 미국은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화해한다면 북한은 스스로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양국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전쟁의 위험이 없으며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화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이것 또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화해를 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요. 옌슈팅 원장께서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북한 역시 한국보다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북한이 미국과 이런 협정을 맺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양국 협정에서 간과될 상대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시키기보다 북한과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한국에 권유하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북한 문제에서 배제하거나 방해를 한다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무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유익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얼마 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BS 남북협력기획단이 지난달 10일에 실시한 2011년 국민통일의식 조사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북한의 우선적 핵 포기를 꼽은 의견이 35.1%로 가장 많았지만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을 꼽는 견해도 무려 30.4%로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과연 중국은 이러한 기대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여러 가지 사안에서 대립해온 중국에 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리를 옮겨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견이 많습니다. 힐 전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공감합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중국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지금껏 해온 것보다 더 많이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 내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이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이웃나라를 간섭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중국에게 희망을 가지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에게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힐 대사 역시도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셨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중국은 이미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었다면 미국도 진작 했겠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국가가 협력을 해야 가능할 겁니다. 즉 미국과 북한이 협력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중국 혼자서, 즉 한 국가의 능력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분 모두 육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긴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은 뭘까요? 각국이 조건을 전제한 육자회담을 포기하는 것이 육자회담의 첫 번째 선결 조건입니다. 육자회담에 북한은 핵 보유국의 신분으로 참가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참가국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회담 재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먼저 만족시키고자 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육자회담에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아야 육자회담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육자회담을 열지 못한다면 북한은 아마도 세 번째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육자회담에 참가하게 될 것이고 회담 중간엔 3차 핵실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육자회담의 목표를 더욱 구체화한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힐 전 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이 과거에 우리에게 진실을 말했던 예전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개발을 당장 철회시켜야 합니다. 또한 회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역시 성공적인 회담을 원한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정말로 성공적인 회담을 하길 원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중국에 넘김으로써 북한을 손쉽게 관리하려 한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방금 말씀하신 정책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에 넘기는 것이죠. 미국은 이것을 미국의 문제가 아닌 중국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보면 우리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 원칙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도 정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만 위협이 될 뿐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북한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핵탄두가 미국까지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은 그런 정책을 택한 것입니다. 미국은 단지 북한의 핵기술이 테러리즘을 확산시키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테러리즘을 확산시키지만 않는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 미국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테러리스트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흔히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힐 전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정부는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강경한 정책을 지속한다면 오바마 정부는 협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협상은 와해되고 북한은 또 다른 협상을 위해 우리의 양보를 바라겠죠. 따라서 전략적 인내라는 아이디어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어떤 진전도 없지 않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것보다 진전이 없더라도 인내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북한은 경제와 정치 등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 내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한 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육자회담 재개도 불투명해질 경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관해 자주 남한을 협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동맹조약은 단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실제 미국과 한국의 약속이고 조약이기도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사동맹은 단지 종이뿐인 조약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군사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이 긴장을 유발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례적인 훈련은 북한이 수년간 알고 있던 일인데 이것이 새삼 긴장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생존에 대한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발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2010년에 그들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회담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진실성이 없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 회담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뿐인 회담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는 계속해서 군사적 마찰로 위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북한 양국이 여전히 서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모두 강경책을 시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긴장이 완화된다면 육자회담은 회복될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육자회담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육자회담의 재개를 긴장 완화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다른 분석을 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각국이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1년 반 동안 군사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과 미국, 양쪽의 입장을 대표하는 두 분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남과 북의 거리만큼이나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EU가 북한에 1천만 유로 상당의 식량 지원을 결정했고 미국과 한국도 경제 지원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제부터는 북한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북한의 신의주. 그런데 일할 시간인데도 공장의 굴뚝에선 연기 한 줄이 오르지 않는다. 신의주는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대라 북한에서 꽤 부유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거리 곳곳에 비닐로 동여맨 가재 도구들이 보인다. 지난해 여름 수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이 없어 유랑민이 됐다고 한다.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북한의 주요 산업 생산 지표는 20년 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요 지표가 많게는 80% 이상 줄어들었다. 화폐 개혁 같은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큰 문제다. 현재 북한에서 쌀 1kg 가격은 1,000원 정도. 화폐 개혁 직전에 2,000원이었으니 20원이던 쌀값이 50배나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활기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이다. 지난해 북한의 포격 이후 대부분의 남북 관계가 중단됐지만 이곳만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상반기 생산액이 지난해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 땅에서 개성공단은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작년 5월과 8월에 이어 올해 5월 또다시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5,000km 이상을 강행군한 김 위원장의 행보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난 타계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주민을 위해 국제사회가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 경제가 쉽게 회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경제 상황 상당히 심각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한국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을 위해 핵무기 포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주민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의 주민이 굶어 죽는 것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전제로 삼는다면 저는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부녀자, 노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굶어 죽는 것으로 평화를 논한다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관점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옌셔퉁 원장의 의견이신데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장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량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고려합니다. 북한은 정말로 심각하게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식량 원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가뭄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식량 원조를 받아왔다면 소말리아 같은 더 심각한 가뭄 지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원조 역시 필요성과 상대적 심각성,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검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경제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자체가 각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또 주민이 북한 정부를 신뢰하고 민주주의적이고 평화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국가 전체가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북한 정부와 주민이 같이 노력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경제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신용 대출을 해주었더라면 동독 체제는 더 견고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옌셔퉁 원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현한다면 중국과 북한 서로의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안전과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의 긴장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밀착함으로써 한미 혹은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서로의 대립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것이 국가 간의 경제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에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였을 때도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즉, 두 국가가 경제적으로 밀접한가 밀접하지 않은가는 이들과 제3국 간의 경제 관계나 정치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와 러시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예전에 중국의 가장 밀접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인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만 못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단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와의 대립과 갈등을 지향하며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모두가 공조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게나 한국에게나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진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북한이 한국이 아닌 중국의 영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중국의 북한 원조에 너무 비판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원조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자신의 종속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런 경제 협력은 중국에게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북한에게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이 점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많은 원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현 상황을 구제해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중 경제 협력에 관해서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데요.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역사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적대적으로 비춰지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넣고자 한다면 정말 놀랄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보다도 훨씬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유럽뿐 아니라 남아메리카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침략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밀접해 있긴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너무 관여하여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에게도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중국이 깨닫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중국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과 역사적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중국은 한반도 그 이상으로 진출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진정한 세계화를 원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의 역할을 키우는 것보다는 관심사의 범위를 더 넓히길 바랍니다. 중국은 매우 커다란 나라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성장해 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좀 더 세계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힐 전 대사의 의견에 다른 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질서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20세기 후반 냉전 체제가 종식됐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국제 금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국제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도 세계도 지정학적 의미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소련 붕괴 후 국제사회를 지배해왔던 우리의 친구이자 파트너 국가인 미국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외교 노선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주변 국가들과 협력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한다는 분석은 일면 맞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와 같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인정받을 만한 체제를 만들고 그런 외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강성대국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그 국가의 자유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은 올바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문화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国際社会に入っていくまた大事な仕事だろうと思います。 KBS 통일 대기획 세계가 보는 한반도 오늘 1부에서는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대북 지원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지난 60년의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남과 북이 현재 대결 구도를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현재 그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 과정은 북한의 정권 계승 문제와 함께 다뤄줘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한국과 비교해서 얼마나 실패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북한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타협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로 우선 육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 가는 한 남북 관계나 통일의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은 역시 통일을 바라고 있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체제 차이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정권을 통일을 향해 움직이게 하려면 남북한 국민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여 뜨거운 물처럼 양쪽에서 밀어닥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북한과 한국은 대립해왔고 지금도 그 대립 상태는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 상황이 악화된 것을 고려할 때 현재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 공산 국가들처럼 언젠가 북한의 체제가 종식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 쿠바에서 시장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그로 인해 세계의 문호를 개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국가가 되어 체제가 무너진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이며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지는 역사를 주관하는 신만이 알 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89년 6월에 독일을 공식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면한 과제인 독일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저와 콜 총리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과제가 아니라 21세기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2개월 후 독일 통일 과정이 시작됐고 1년 후에 독일 국민들은 통일을 맞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917년 레닌이 스위스에 체류했을 때 한 기자가 레닌에게 러시아에 언제쯤 혁명이 일어날 것 같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1917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레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은 다음 세대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월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어떤 규범을 위반했다고 바로 대화의 창을 닫고 무력 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대화의 시대입니다. 대화와 협력, 교류, 원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평화적인 방법, 예컨대 경제적 제재 행위 등과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사 행위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군사적 행동은 결국 인명을 살상하고
국토를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과 자원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약 통일이 된다면 향후 한반도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인 여러분은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GNP 규모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큰 진전을 이뤘고 일본이 추월당할 정도로 여러 면에서 한국의 발전은 훌륭합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일본은 더욱 추월당하는 입장이 되겠지만 이웃나라의 발전은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고 나아가 양국이 똑같이 번영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이 열린 국경선을 넘어 한국으로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속한 영토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독 이후 서독은 동독 주민들이 동독에 살 수 있도록 살거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동독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그 방법은 제쳐두고라도 일단 평화 통일을 이뤘다고 가정을 합시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7천만 이상의 국민들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내부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분명 통일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초기 비용과 인도주의적 원조로 인해 한국의 경제 사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동요가 큰 시기가 되겠죠. 통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이 된다면 통일 국가가 중국이나 일본 등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